네, 최종 의견 199회 저는 김혜민 기자고요. 오늘도 김선재 아나운서 안녕. 네. 제가 오늘 한 명씩 이름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아, 그 본인 네. 호스트맘이니까. 네, 해주세요. 네, 김선재 아나운서, 정현석 변호사님, 그리고 김선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요는 뭐예요? 그거 하다 보니까 자꾸 말투가 이미 그러니까요. 끝났지만 타이는 지옥이다에 나오는 그 키비처럼 돼요. 안녕하십니까요? 목이 안 미안해요, 좋아서 안 못하겠어요. 봤어요. 네네. 저도 안 드라마 봤어요. 보셨어요? TVN인가요? 네, TVN. 아, 타 네, 방송사 임시완 얘기하면 나오는 안 건 다 되지. 봐요, 거의. 아, 그래요? 임시완 좋아해서. 어... 아, 근데 원래 다른 팟캐스트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어떤 명씩 걸요? 그냥 부르고 네. 인사하는데 우리만 우리 골룸에서 네. 누구?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우린 비주류구나. 아니, 이제 한 주류가 번 된 거지. 이름을 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 번쯤은. 네. 근데 변호사님 목소리가 오늘 네. 네, 네. 제한이 하나 좀- 있다면 다 님자를 안 붙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다 반말로. 아, 그렇죠. 우리 공식 소개할 때는 님을 안 붙여도 돼요. 우리를 어.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아직은 어려워요. 나이가 좀 어사해요 우리 아직. 난 금방 편해지던데. 아, 아닌가? 네가 편한 거지. 근데 저도 아, 나이가 그런가요? 없진 않은데 제 나이 아시나요? 오늘 아, 몰라요. 저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아, 근데 네. 너무 동안이시더라고요. 몰라요. 깜짝 아, 놀랐어요. 예. 나이- 말씀을 감사해요. 난 20대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요. 20대 아니었어요? 얼마 안 난다고? 네. 선욱이하고는 진짜? 많이 나진 않지. 김선우 변호사님 몇 제가 살인지 몰라야죠. 40살이죠. 79년생. 그래도 좀 나는 편인데 아. 엄청나게 나는 건 아니고. 아, 엄청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는 이제 어.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래요. 그 너가 중간쯤이라고 봐야 되나? 제가 여기 한 중간계에 있는 아, 거예요. 나 까먹었다. 제 나이 어쨌든 중간보다 더 위에 35이고요. 나왔는데. 진짜? 네. 김학기 어. 기자보다 많은 거잖아요. 네, 아, 그렇죠. 정말요? 네. 정말? 네, 진짜? 네. 아닌 것 같은데? 많아요. 하키야 미안하. 학기가 동생이에요. 저 죄송한데 학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하키야. 이상해. 하키야. 같아. 갑자기 누나 같았어. 갑자기 누나 같았어. 하키야 영국에서 올 말투 때. 누나 맞았어. 같았어 말투. 하키야 영국에서 올 때 네. 술 부탁한다. 역시 사람 애들 피부가 좋아요. 나이 까고 시작하네요. 자,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네, 네. 그 코너 나이 얘기 너무 이름을- 오래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코너 이름을 정해 오셨어요, 김 기자님이. 네, 제가 여기다 멋있네요. 명시를 해왔습니다. 열일하시고 계십니다. 제목 멋있는데요, 이거. 네, 김선욱 변호사의 댄남 코너 시작할까요? 아, 실망이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댄남이라고 하셔야죠. 댄남, 아 댄남. 덴남이 너무 쿨하다 우리 이름이. 원래 딱밤이 영어로 thatbam이거든요. 그래서 아, 예. 네, 그것처럼 덴남. that남 이렇게 좀 해주셔야죠. 어. thatbam. 네. 중의적인 뜻이. 아니 난 이름 제목이 너무 쿨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남자. 덴남. 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감을 두고 싶다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 남자. 덴남. 그 남자. 그 요새- 남자. 아, 덴남. 죄송합니다. 다행히 알겠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와. 그러니까 나는 그건 걱정했던 게 네. 댓글이 없으면 이 코너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달렸어요. 그럴 때는 댓글 악플도 달아주세요. 악플도 읽읍시다. 우리 댓글 악플 달면 뭐 포인트 드리고 뭐 이런 거 없나요? 혹시 뭐 이렇게 SBS에서 아, 해드리고 싶다. 뭐 없나요? 뭐 뭐라고? 그냥 매력 포인트 드리면 안 돼요? 매력 포인트요? 어차피 반 사람이 없어. 저런 이런 거 웃어주면 안 쓰레기 되나? 드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초반에 그게 이렇게 어떻게 나 소개를 처음 할까? 봐서 너도 처음에 이랬다. 아니 선재야. 그게 저는 처음에 웃을 때 이렇게 많이 해줘야 돼. 그게 아니고 물 들어올 때. 이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왜 되게 극단적으로 추하면 아름다운 거 아시죠? 극단 통하는 것처럼. 아니야. 진짜 그 정도야. 너는 처음에 나를 좋아했어. 너무 예술적. 초반에 너 많이 웃었어. 아 지금 3년 너무 전에. 예술적이야 이런 드립. 그러다가 이제 추한 길을 어. 지나서 이제는 네가 약간 포기한 거지. 네. 너무 아름답습니다. 추하고 아름다워요. 네. 네. 댓글. 해주세요. 덴남. 알겠습니다. 대남. 예. 아르만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하. 살인기계님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하. 어? 살인기계 영국 갔는데? 네. 어쨌든. 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빠르게 읽어주시면 훨씬 귀에 쉽게 들릴 것 같아요. 그래도 참신한 시도이니 이대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 해주세요. 그런데 레깅스 사건처럼 무단으로 찍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가장 많은 곳은 방송사 아닌가요? 비문도 그대로 읽었어. 그대로 읽겠습니다. 네. 날씨 방송 단풍놀이 뉴스만 봐도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던데요. 얼굴만 블러 처리했다고 내보내도 된다는 건 변명일 것 같고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들의 모습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모습들이라 통념상 그냥 이런 건 나가도 되겠지 해서 찍고 송출되는 거겠지요. 레깅스 또한 그러했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답도 해주셔야죠. 레깅스랑 그 등산계 그 단풍놀이 그거는 좀 약간 좀 다른 요즘에 맥락인 것 레깅스 입고 같은데요. 등산 많이 갑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진짜 깜짝 네, 놀랐어요. 등산복이 등산하는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등산이 아니어도 짧은
옷이나 이런 걸 입으면은 사실 뭐 그런 소지는 있으니까 이분이 그런 그렇죠. 근데 얘기했나 제가 봐요. 방송국 놈들로서 네. 이 부분 약간의 억울한 부분이 있긴 아,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다 기준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그거 나도 그리고 그 판례도 얘기가 있어요. 뭐 사람 30명 이상 좀 뭐 이런 조심할 것 이게 같아요. 멀리서 뭐 뒷모습. 배경처럼 아. 찍히는 거 아, 괜찮아요. 그리고 그치. 공공장소나 집회 시위는 또 돼요. 그 이유가 거기에서는 이제 의사 표현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도 된다는 생각에 나오셨으니까. 묵시적인 아. 뭔가 네, 있다. 네. 동의를 사실은 네, 네, 맞아요. 대신 어. 사적인 네. 장소는 안 되고, 음. 네, 미성년자 안 되고, 뭐 그런 거 이제 저희도 다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클로즈업은 또 안 된다. 뭐 이런. 아. 이런- 좀 다르네. 그쵸. 그거랑 촬영한 네. 거는. 근데 좀 저는 다르죠. 그거는 좀 저도 방송국 놈으로서 네. 반성을 해야- 놈들이 많네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끔 보면은 외국 가서 촬영하는 거는 이게 좀 우리나라가 기준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 우리나라 아. 방송국들이 외국 해외 가서 촬영할 때 약간 외국인을 면죄부가 촬영할 있겠지. 때는 맞아. 여튼 외국인도 안 볼 거고 문제 삼을 어, 일이 없으니까. 동의를 맞아. 구하기도 아니고 하니까 많이 찍더라고요. 그 얼굴이 나오는 것도 그거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외국 남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EBS 테마기행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거는 많이 그러니까 나왔던 그런 것 같은데. 거는 좀 그러네요. 약간은 맞아요. 사실은 약간 악용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악용?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부는 조금 예민하게 하지 않았다. 뭐 그런 부분. 동의를 예민하게. 구하지 않았겠죠. 네. 아. 그런 거는 영어를 좀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You agree? 이러죠. 그런 것 같아요. 어글리로 알아듣고 막 네. 못생겼다는 생각.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다음 댓글 읽어. 감사합니다. 빠르게. 네. 아린공사님 다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내용 법적 문제에 대해 질문드렸던 애청자입니다. 피상속자 사망 후면 유류분 포기를 할 수 있고 사망 전이면 포기할 수 없다고 알려주셨는데요. 드라마에서는 피상속자인 회장님 가로 열고 아버지 가로 닫고는 잘 살아 계시는데 장남의 변호사가 다른 아들 딸들에게 유류분 포기 각서를 받으러 다닌 걸 보니 그랬구나.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거였네요. 저런 김선욱 변호사 같은. 아 그렇군요. 아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예. 자, 게다가 약점을 지고 협박하면서 각서를 받은 거니 더더욱 효력이 없겠네요. 예전보다는 많이 정확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드라마 묘사를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궁금증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때 감사합니다. 이분 사연 놓고 김혜민 기자님이 아무래도 법을 아시는 분 같다 그랬는데 네. 이 댓글 아이디랑 메일 아이디랑 달라서 제가 몰랐는데 이 댓글 아이디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이분 아 정말요? 정보 공개도 되나? 로스쿨생이십니다. 와, 아, 역시. 그렇습니까? 그래서 김혜민 기자가 첫날부터 아주 배우신 분? 잘 맞췄어요. 이렇게 배우신 분. 네. 혹시 수강생 중에 한번 뭐 저도 그런 거 그게 있으신 거 궁금해요. 아닐까요? 네, 네, 팬이나 근데 뭐. 인강수강 제가 그때 얼굴을 처음 봤고 인강수강생이라 인강수강생은 보통 와서 저한테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제가 모르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렇구나. 피드백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런 좋은 음. 고퀄리티 댓글이 아니어도 좀 음. 퀄리티가 낮고 짧은 것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고퀄이 아니어도 우리 그러니까. 코너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짧은 것도 맞아요. 되게 한 줄 네. 평인데 웃긴 거 많잖아요. 욕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네. 선제 욕 많이 달아주세요. 내가 안 내용만 읽으니까 빼고 괜찮아요. 정 변호사님 여기면 네.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해리포터 좀비님이 다루셨습니다. 해리포터 좀비? 최종 의견에 빛나는 입담꾼인 변호사님의 이름이 정연석입니까? 정현석입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줘요 빨리. 네. 몰라 임마. 아 요게 항상 매년 올라옵니다. 저 그리고 보통 근데 우리 얘기 나온 김에 본인 이름을 어딘가 가서 얘기할 때 늘 네. 잘못 알아듣는 그런 게 좀 있나요? 있어요. 저는 정현석이 많고요. 음. 정현섭이 가끔 있습니다. 아. 정현섭이요? 이럴 때가 가끔 있는데 네. 김혜민 저는- 기자는 알아듣기 어렵지 않을 아니요, 것 같아요. 민자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음. 김혜림 아. 이렇게. 네. 김의 림으로 알아듣는다고요? 네, 네. 본인 저는- 발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김선 옥으로 많이. 네. 남자 약간 냄새가 나는데. 너 지어낸 아니야, 거지. 이거 지어낸 지금. 거 아니, 냄새가 진짜. 나. 재밌게 하려고. 아니요, 냄새가 진짜. 야, 원기옥도 아니고. 아니 진짜 나 병원 가면은 옥장판이니까. 김선옥입니다. 아 김선옥님.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딱 뜨잖아요. 김선옥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딱 이렇게 스피커로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좀 약간 민망해요. 병원에서. 예, 병원에서. 예. 여자 이름 같은 느낌. 여자 이름 같은. 그래서 김선옥이 남자 이름은 잘 없잖아요. 근데 어렸을 그렇죠. 때부터 김선옥 많이 오해받았어요. 성별이고 뭐고 매칭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들린 대로 했나 봐요. 아 그렇죠. 병원에서. 법원에서도 가끔 그러는데 음. 김선옥 변호사님인데 아 김선옥 변호사님 이렇게 조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김선옥.
진짜 조서에 변론 조서라고 해서 이제 아. 법원에 아. 재판 끝날 때마다 리포트를 변호사 만들거든요. 할 때. 네. 나중에 딱 연락해 보니까 김선옥 돼 있는 아, 거예요. 조서까지 그렇게 네. 만들어 아유, 있어요? 일 좀 하지. 아, 네, 발음이 좀 하죠. 문제인 아, 거예요. 이거 쓰시는 거기 분이. 애들이, 네. 혹시 선재는 저는 달리 들릴 게 헷갈리는 없을 것 거는 같은데? 현재가 많아요. 좀 현재라는 아, 이름이 맞나 봐. 맞아. 아예 김현재, 어. 김현재. 근데 실한, 진짜 실한. 100번 물어보는 거는 아이세요, 어이세요. 이건 어. 진짜 아, 그건 100번 진짜 물어봐요. 많다. 선재할 때. 맞아. 네. 우리 네. 댓글이 혹시 적을 수도 있어서 제가 가끔 이런 걸 할게요. 댓글 포인트라고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는 저는 이름이 뭔데 뭐라고 잘못 불려. 요거 좀 댓글 별로 의미 없겠네요. 네. 그럼 이름을 할 수도 공개하셔야 되니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제가 사과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네. 네. 아, 댓글은 여기서 이제 끝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있는데 이제 세 개를 선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30개 중에 힘들었겠어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청취자 사연과 질문 코너인데요. 저희가 저번 주에 다 못 소개시켜드린 이제 사연이 있고 또 질문도 추가로 왔어요. 네. 네, 아나운서님이 네. 읽어주실래요? 매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DLS 사태 아시죠? 뉴스인 줄만 알았는데 저희 집에도 그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주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 갔다가 4월에 덜컥 독일 금리 연계 상품에 가입하셨더라고요. 설상가상 최근 환매 중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 자산운용의 무역 연계 상품에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이라 끙끙 앓으시다가 금감원 분쟁 조정 신청이 혼자 엄두가 안 난다며 저에게 털어놓으시곤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정 신청서 작성을 위해 신청서를 읽다 보니까 체크 표시를 직원이 하고 아버지는 짚어주는 대로 사인을 하셨더라고요.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고령 투자자 보호 확인서와 투자자 정보 확인서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게 보호책으로 마련된 거라고는 하지만 담당 직원이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도 모자라서 직접 저희 아버지 사인까지 했더라고요. 연습이라도 좀 열심히 하던가 명백하게 다른 사람 필체라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궁금한 건 원래 대출할 때도 빠진 문서가 있으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펀드 가입할 때도 빠진 문서가 있으면 체결이 안 돼야 하는 건데 이런 경우 판매한 우리은행에게 가입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라임 사태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6개월짜리 펀드가 만기가 됐는데 운용사가 멋대로 환매 금지시키고 가입 기간을 5년 정도 연장한 상황이라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는지 막막한 상황이라서 애초에 가입 자체가 무효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 안 되면 판 지점이나 담당자를 상대로 보고서 허위 기재 및 문서 위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중요한 요즘 뭐 일이죠. 로펌들이 아주 아주 분주하게 핫하죠. 움직이고 있죠. 예. 아, 저희는 분주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그러니까 몇몇 메이저 로펌에서 네. 큰 로펌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 이제 키코라고 옛날 중소기업이나 이런 많은 회사들이 은행에 이제 환율과 연계되는 상품에 가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 끼워 팔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뭐 대출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게 키코 가입해가지고 안 하면은 대출 좀 어렵고 뭐 이율이나 이런 것들 조정 어렵고 해서 했는데 키코 사태에서도 이제 뭐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되게 위험성이 많은 상품인데도 네. 설명을 안 해주고 뭐 한 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사건이 2015년도인가 판결이 났는데 네. 이게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사건처럼 여기 보내주신 분의 아버님이 고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령이신지는 뭐 여기 잘 안 나오지만 70 넘은 노인이라고 이렇게 네. 나와 있긴 한데 궁박 경설 무경험을 이용해서 이제 그 한 그쵸. 법률 행위는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좀 약간 바보야.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법률 지식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의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맺은 이제 법률 행위는 무효인데 그렇죠. 그 무효에 관련된 이제 키코와 관련된 판결에서는 그 불공정한 법률 행위까지는 볼 수 없고 다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배상 책임이 있다 정도로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버님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당시 어느 정도로 직원이 어떤 뭐 이 설명을 좀 제대로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사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인정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변호사하면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 좀 몇 번 주장해봤는데 법원에서 잘 진짜 인정 안 거의- 해주거든요. 진짜로. 맞아요. 예. 예를 들어 직원이 대신 사인을 했는데 이건 너무 심한데. 네. 그거는 이제 뭐
그건 뭐 여러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다른 같은, 쟁점. 예, 뭐 다른 그런 쟁점일 수 식으로. 있는데 그렇죠. 공모전 법률행위는 한 두세 배 비싸게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되고 거의 한 10배 정도 그렇죠. 금액 그래야만 인정돼요. 아니 그러면 없던 걸로 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 없던 계약 걸로. 자체를 무효로 그 하는 게 얘기였다. 상당히 어렵고 무효하기는 어렵다는 네. 얘기지. 그 키코 판례에서도 무효까지는 아닌데 그치. 다만 설명을 잘 못해서 고객에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네네. 즉 금융사로서.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를 인정했어요. 그럼 따로 그냥 돈을 받는 돈을 거밖에 받는 없어요? 걸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뭐, 그러니까 뭐 완전한 보상이 되는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런 이게 식으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으려나? 뭐 얼마인지 그게 모르니까 궁금하네요. 넣은 돈이. 근데 이게 금감원 분쟁 조정 신청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 이런 거 금융 분쟁 되게 많거든요. 이제 각종 이상한 뭐 변액 보험 같은 거 막 잘못 팔아가지고 막 소송 걸리기 전에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 많이 해주는데 이게 금감원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한 30에서 한 70% 정도 손실액을 보전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금감원 분쟁 조정하면은 금감원을 제일 무서워하니까 금융회사들이 네. 대개는 약간 이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금감원 분쟁 조정에서 금액이 적게 나오면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 제기할 있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또 드네요. 키코랑 비교해 보면은 키코 사태 때는 이제 외환 거래를 계속 해오던 기업들이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많으니까 설명 의무가 더 강화되죠. 그래서 그렇죠.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액도 키코 때보다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 저희 송파구 문정동 사는데 네. 저희 동네 근처에 위례 신도시 있거든요. 거기서 엄청 이게 큰 문제가 아. 되고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의 무슨 지점에서 네. 아마 언론사에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음. 많은 분들이 이 피해를 많이 받으셨다고. 이게 네. 진짜 웃기네요. 고령 투자자 보호 확인서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정작 여기에 직원이 서명을 사인하다니. 했다면 근데 사실 네. 이런 보면은 거는 입증하면 좀 그래도 되게 크리티컬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음.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상액을 좀 이렇게 되도록 손실액에 최대한 이렇게 많이 배상받는 방향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런 건 사실이거든요. 예전 키코 때보다는 점점 더 이런 부분이 키코 사태 이후에 좀 엄격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절차가 엄격해졌다는 건 그만큼 개인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은행이 절차를 지킨 거니까. 다 예. 근데 방금 김혜민 기자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서명을- 고령자 확인 사인 같은 게 만약에 거의 대리로 해버렸다면은 보여주지도 않았다든지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쟁점이 될 수 있다. 되게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대출 받아 보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왜 대출 종이에 받았나요? 대출 앱 하여튼 집 뭐 제가 좀 샀어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예, 예. 그래요? 비상금 아니, 대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샀어요? 대출로 사실 계속 연장을 해왔을 뿐더러 10여 년 동안 예, 또 새로 했는데 요새는 옛날에는 다 종이에 적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제 아이패드나 이제 뭐 맞아. 이렇게 딱 패드를 그렇지, 주고 그렇지. 예. 그래서 서명하다가 너무 힘든 거야. 진짜 한 20몇 번 한 거 혹시 같아요. 근데 그건 나이 네.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요? 네. 제가 힘든 거가요? 종이가 편해 이러면서 약간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블루라이트에 약해져가지고. 물론 블루라이트. 청색광이 눈이 제가 필터 입는 안경 씁니다. 제가 좀 렌즈는 좀 좋은 거 쓰시네. 씁니다. 아 진짜야? 네, 렌즈는 좋은 거 정색강 써요. 네. 필터링 되는 거. 네, 제가 좀 좋은 거 써요. 눈이 소중하니까요. 별 얘기까지 다 나오네요. 네. 어쨌든 우리 중요한 거는 TMI다 진짜. TMI다. 네. 저도 이거 요즘에 보니까 DLS는 저 이거 한번 이것머니에서 다뤘던 것 같아요. 저 이거 완전 경제 일자무식이라 이게 도이치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독일 국채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ELS는 뭐 좀 괜찮고 DLS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 네. 다들 그 말만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근데 네. 갑자기 거기 문제 가서 왜 들으세요. 이제 다른 고향 네. 들으세요? 방청돼요. 방청. 이거 할 때 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약 관련해서 오. 아주 길게 저번에 저희 방송했던 거를 두고 이제 이분이 좀 이쪽 잘 아시는 전문가신가 봐요. 네. 설명을 보내주셨는데 간단하게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요건 댓글인가요? 아니에요, 메일이에요. 메일인데. 네. 의견 아. 같은 거죠. 그렇죠, 의견이에요. 의견이구나. 항상 잘 듣고 있는 샤이 청취자입니다. 정 변호사님 타짜 성대모사 듣고 빵 터져서 타짜 1편을 몇 번이나 돌려보고 곽초룡 대사를 써먹었는데 제 주위에선 별 반응이 없어 의기소침해졌는데 이것도 자꾸 해야 늘겠죠? 제 주위에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마 예전에. 네. 지난 방송 듣고 메일 보냅니다. 제가 마약 단속국 직원도 아니고 유관기관에 근무하지도 않지만 중독 관련 문제를 자주 접하는 사람이 있기에 몇 마디 첨언합니다. 일부는 지식이고 일부는 느낀 점이니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독성 유해성이 크지 않아서 논란이 있는 대마나 다른 약물들을 규제하는 건 게이트웨이 드럭 때문이랍니다. 내성도 이유가 되지만 일탈의 쾌감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집단이나 패턴 때문에 점점 더 강한 약물을 찾고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인대요. 그리고 마약류가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죽거나 환각을 느끼는 사고 때문만은 아니고 환각 횟수에 비례해서 뇌가 망가지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기억력 저하, 통제력 상실, 성격도 변하고 폭력적이고 의심이 많아질 수 있대요. 원래 그런 네. 사람은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3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네, 마약류가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만 네. 해가 되는 거 만. 아니다. 자신에게만 해가 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가정 폭력도 문제지만 정상적인 가정 역할이 불가능하대요. 강한 마약들은 비싸기 때문에 통제력을 잃은 사용자는 금전적으로 쪼들리게 되고 섹스와도 연관된 경우가 많다고 하죠.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던 부모가 약에 취해 갑자기 자신을 덮쳤다거나 수입은 있지만 약을 사거나 유흥에 탕진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 수급자도 못 되고 어린 나이부터 생계에 뛰어드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개인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매하는 건 자유지만 중독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에겐 필연이에요. 중독자는 그 사람 책임이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소급해 나가면 중독에 취약한 뇌를 물려준 부모 책임이죠. 매일 마셔도 술은 중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한두 잔으로 시작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일부에 대해선 사회나 정부가 크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가족이 있으면 의절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채권자들이 따라다니고 조절력을 잃은 분들은 가족을 따라다닙니다. 표가 되지 않는 일부이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의료나 복지 정책에서도 뒷전인 게 안타깝습니다. 표되는 다수의 의료비 몇 푼 보전해 주는 게 정의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어떤 중독 치료 상담하고 뭐 이런 분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아닐까? 상당히 배울 게 네, 많네요. 굉장히 뭐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선욱이도 많이 배웠지? 예, 많이 배웠고요. 술 제가 정 변호사님, 예, 술너 같이, 의존이야. 예, 의존. 제가요? 아니, 제가 너무 약간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너도 의존인 것 같아. 알지? 조심. 근데 얼마 전에 그 정 변호사님 너무 위스키 한 병 더 개들이고 샀어요. 집에서 혼자 마시라고. 네? 집에서 혼자 마시라고 위스키 한 병 더 샀어요. 3단계야, 3단계.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하던데 혼자 마시는 나도 어제 공항에 사왔는데 제주도 다녀오셨죠? JDC에서 아유 뭐 어제 샀어요? 사왔어요. 북장 면세점. 뭐지? 그 뭐지 이름? 탈리스 이거 상어는 말 안 할게요. 어쨌든 예, 위스키 하나 네. 샀어요. 예. 근데 맛있다고 저희 집에도 해가지고. 있는 게 함정. 없는 각자 거 하나씩 찾기가 다 있지 힘드네. 않아요? 어떤 거요? 위스키나 뭐 이런. 저는 위스키를 좀 모으긴 하는데 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리얼로. 아 그래요? 거의 안 먹어요. 모으신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응? 모으신 거는 어떻게 합니까? 뭐 지난번에 진열만 한번 하시나요? 깠잖아요. 아, 3, 2 한번 깠고 그렇죠. 38 하나 아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8은 신나게 단종됐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아, 그래요? 로쌀 38이 네. 단종이 됐습니다. 아, 정말- 로쌀 줄이기 있어요? 로쌀인가요? 뭔가 그래서 했네. 너무 그거는 상호를 너무- 얘기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드라마에서 잘 사는 집 원래 그걸로 맨날 집에서 혼자 먹잖아요. 그럼 발삼이 많이 나왔어요. 발렌타인 30년. 아, 네. 근데 발삼인가요? 언젠가부터 이제 발이 뭐 로쌀 발이 38이 어. 한 5년 전, 한 10년 전부터 나오다가 또 그게 또 단종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은 무엇이 대체할까요? 뭐 어떤 좋은 재벌가의 상징인 술들이. 그거 있잖아요. 킹스맨에 나왔던 거. 달모아. 그 저희 집에 있는 그. 아, 근데 이거 비싸진 않아요. 그거 비싸진 살려고 했다가 다 떨어져가지고 못 샀는데 아. 그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예. 그건 몇 년 산 이런 거예요? 스카치 네. 위스키. 예. 집에 몇 년 몰트 산이에요? 위스키인데. 제가 알기로 몰트 위스키. 에디션? 네. 너무 킹스맨에 상호 나와요. 얘기. 너무 상호 얘기. 저희 하고 싶었 지금 이렇게 중독 문제라고 예.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지금 위스키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아니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 네. 저는 혼자서 이제 약간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치. 들어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본인의 네. 어떤 반성합니다. 반성할 수 있는 네. 부분도 있다. 네. 조심해. 네. 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이미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건 적법일까요? 위법일까요?
A씨가 2018년 5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그달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그로부터 한 달 뒤인 6월 25일에 영장을 집행해서 A씨를 체포하고 소변을 압수했는데요. 경찰은 마약 양성 반응을 보인 소변 검사와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영장을 받고 한 달 뒤인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필로폰을 투약했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경찰의 의견대로 A씨를 기소를 했습니다. A씨는 또 필로폰을 무상으로 전달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재판에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공소사실에 적힌 혐의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엔 A씨가 5월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쓰여 있는데 공소사실엔 이후인 6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기재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인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예외가 인정되는 이 관련 있는 범죄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등을 종합해서 구체적 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는 경우를 뜻하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란 사유만으론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6월에 투약한 혐의를 해당되지 않고 필로폰을 전달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혼내줘야 되는데 그죠? 그럼 이 사람은 5월 달에 필로폰을 했고 또 6월 달 또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황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되게 이제 마약 필로폰 이렇게 뭐 투약하고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제보자가 있어야 줄줄이 되거든요. 사탁이죠. 네, 줄줄이 사탕이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 음. 잡아서 이렇게 뭐 플리바게닝 좀 하겠지. 뭐 기소도 안 하기도 음. 하고 아니면 뭐 선처하기도 하고 할 텐데 이게 보니까 5월 23일에 이제 필로폰을 투약한 거를 이제 첩보를 입수했겠죠. 그래서 이제 29일에 이제 얘 소변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압수를 해야겠다. 몸을 수색해서 소변을 압수하는 거죠. 5월 29일에 받았는데 근데 보니까 제보자한테 들어보니까 얘가 사실은 곧 6월 달에도 또 할 거야. 그러니까 6월 한 말쯤에도 또 이렇게 필로폰 투약할 거란 얘기 듣고 그 영장을 집행 안 하고 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영장에는 5월 23일에 필로폰 투약한 걸로 영장을 받아놓고 나중에 이제 6월에 이제 6월 언제지? 6월 25일에 쳐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소변을 압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혐의를 어떻게 했냐면 5월 23일에 필로폰 한 번, 그리고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중에서 뭐 불상의 기간 중에 뭐 몇 불상의 횟수로 뭐 그래서 어쨌든 6월에 필로폰 투약 이렇게 두 건으로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본 거냐면 뭐 관련성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가 있는 그 범죄를 가지고 거기에 영장에는 5월 23일에 필로폰 투약한 걸로 소변을 압수하라고 했지 6월달 투약한 거 가지고 소변 압수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 6월달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럼 그 소변 채취를 한 게 무효가 되는 거지. 거구나. 그 소변을 증거로 쓸 수가 나왔어도 없는 거지. 못 네, 쓰는구나. 나왔어도. 내가 자백을 했어도. 증거로 못 쓰면 이제 무죄. 왜냐면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형사소송의 가장 기본 원칙은 자백만 있고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뭐냐면 내가 사람을 죽였어. 말했는데 거기에 보강하는 물적 증거나 아니면 다른 인적 증거 증언이 없으면은 네. 유죄가 될 수 없거든요. 얘가 아마 자백을 했겠지. 아니야 자백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출이 됐으면은 사실은 뭐 그렇죠. 그게 했으면 증거인데 이미 쓰는 실체적으로는 거지. 됐을 그걸 거라 못 하지만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결국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증거 말고는 이제 다른 증거 하나도 없었겠죠. 뭐 이제 자백만 남아있다면 자백만 남아있고 못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니면 자백을 안 했을 수도 있죠. 이 사건 그랬을 수도 보니까. 있고,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6월달 범죄는 이제 무죄가 되는 거고 네. 또 5월 23일 범죄 같은 경우는 5월 24일 필로폰 투약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6월 25일에 이제 오줌을 이제 소변을 이렇게 이제 압수를 한 거니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그 5월 달에 투약한 거 가지고 한 달 후에 필로폰이 나온 걸 가지고 이제 5월 달 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본 거죠, 판사는. 그러니까 5월 달도 마치 날아간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영장 지고 두 건을 엮으려고 하다가 둘 다 놓쳐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경종 울림 판결이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징역 2년 받았던 거를 지금 2심에서 1년만 받았죠. 네, 1년으로 그러니까 필로폰 전달에 대해서만 1년 받고 필로폰 투약은 아예 무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압수영장을 받아놨는데 네. 새롭게 투약을 한 것 같으면 영장을 새로 새로 받아야 거죠. 한다는 네. 거죠, 결론은. 네. 또 받으라는 거지. 네, 마지막 코너죠. 저희가 저번 주에 못 다뤘는데요. 그 집중 탐구 코너에서 그 악플 네. 제가 제목은 악플의 밤, 악플의 낯으로 달아봤습니다. 악플 방지법이 요즘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이슈가 된 지는 사실 약간 시기가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다뤄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제가 사건의 발단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지난달 14일 낮에 설리가 갑작스럽게 숨졌습니다. 자살로 알려져 있고 국민들은 그때 좀 큰 충격을 받았죠. 사실은 2014년부터 설리는 그 악성 댓글과 루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연애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를 알았다고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그 악플의 밤이라는 예능을 맡아서 그 MC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SNS 상에서는 뭐 브레이저를 착용하지 않는 듯한 사진을 공개를 해서 뭐 그분을 이제 옹호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또 반대로 악플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리가 갑작스럽게 숨지게 되면서 이런 악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법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런 댓글 실명제를 전면 시행하자는 그런 청원에 2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설리법, 악플 방지법 뭐 이런 게 잇따라 발의가 됐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변호사님이랑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선은 두 가지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하나는 박대출 의원이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자 뭐 이런 개정안이었고 또 하나는 박선숙 의원이 이거랑 좀 반대로 포털 사이트 이런 곳에서 그 악플이나 혐오 표현 등을 미리 이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자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근데 사실상 그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미 한번 헌재에서 2012년도에 위헌 판결이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될지가 사실 미지수인데요. 그 당시 헌재가 왜 위헌 판결을 내렸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할까요? 아 일단 네. 근데 되게 이게, 간단해요.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 헌재에서 봤을 때 그 댓글 실명제를 함으로써 침해하는 뭐 기본권이 사실은 표현의 자유가 사실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사실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렇죠. 실명제로 네.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실명제를 하면 맞아. 사실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해결은 문제지만 거의 확실할 것 같긴 해요. 그죠? 사실은 거지. 또 인터넷의 묘미라는 게 사실 익명 게시판 이거 그렇죠. 익명이잖아요. 사실은 맞아. 너무 충돌을 많이 하는 그런 것 같긴 해요. 당시에 헌재에서 해외 사례도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은 뭐 CNN 뭐 이런 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예 댓글 쓰는 란이 없어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막 유료 구독을 해야 되고 댓글도 못 보고 뭐 이런 이제 폐쇄적인 공간이고요.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한대요. 근데 구글에도 사실 댓글 달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바로 없어요. 가잖아요. 네. 그 그게 언론사 없지. 홈페이지로. 음. 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포털은 야후를 통해서 댓글을 다는데 야후군요. 네. 몰랐어요. 근데 일본에도 사실 야후가 있었어. 네. 이 야후 제가 봤더니 어떤 아이디는 일부 공개고 또 어떤 아이디는 전부 공개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만큼 아주 이렇게 인신 공격을 심하게 하는 댓글은 또 찾아보기 어렵다고 많지 하는데 않대요. 네. 그건 또 뭐 상대적인 거니까.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여튼간에 쉽게 댓글을 다는 건 맞는 그러네요. 거네요. 맞아요. 상황이. 환경이 네. 그런 환경이네요. 네. 네. 얼마 전에 다음에서는 연예 기사 댓글 지금 이제 못 달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항상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저도 되게 좋아했던 설리가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전 댓글 보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기사 볼 때. 진짜 천재들 같아요. 댓글 다는 사람들. 댓글 보면 그 너무 댓글에 이제 웃기고. 댓글 보러 왔습니다 이런 댓글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악플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좀 정의할 필요는 있는데 내가 악플을 받으면 나도 화날 것 같긴 해. 근데 이건 좀 나쁜 생각인데 이기적인 생각인데 연예 기사에 이제 악플 달린 거 보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 게 설리 사건 훨씬 이전부터 어떻게 이런 뭐 외모라든지 이런 댓글을 달지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제 겉으로 할 수 없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사이다. 않은 그거에 대해서 사이다라고까지는 말 못하겠는데 뭔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서 뭐 진짜 별 할 짓 없는 것들이 별 댓글을 다 다네 이러면서 사실 내가 웃고 있어요. 약간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사실 보는 재미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중에서는 제가 사실은 제일 악플을 많이 받아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댓글이란 걸 많이 뭐 선풀이든 악플이든 그렇죠. 네. 어떤 반응이나 피드백이 그렇겠죠. 오는 당연히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풍자인지 악플인지는 다 알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그 지능을 갖춘 아니면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너에 대한 나쁜 의견이지만 그러니까 나쁜 의견이지만 나한테 어떤 감정적 스크래치를 내지 않는 댓글과 그냥 악플은 사실은 저는 누가 봐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뭐 기준을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준이 뭐 다를 수는 있지만 느낌적인 느낌인 거지. 당사자는 그게. 이제 기준이 있을 수 있다. 그 쓰는 사람도 그리고 삼자가 봐도 저는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만한 요소에 대해서 그걸 풍자를 하는 댓글과 이런 뭐 설리에 대한 그냥 꼭 풍자란 방법을 써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죠. 그런 거 뭐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내 말은 똑같이 약간 비슷해 보여도 다르다는 걸 저는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본인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댓글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은 내 앞에서도 못할 말을 왜 맞아. 인터넷이라고 쓰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지금 가장 충격을 받았거나 뭐 그 기억나는 악플이 있어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송에 나온 사람이라면 저는 나를 이해해 달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애티튜드는. 그러니까 방송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이 이런 걸 이해해야 한다? 아니 이런 그러니까 건 아니라고. 제 입장에서 이제 보는 사람한테 시청자나 뭐 네티즌들한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오늘 힘들었어. 그래서 방송을 뭐 완전 망쳤어. 그랬는데 그걸 욕하는 것까지는 저는 뭐 본인이 그런 감수해야 거는 된다. 내가 감수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맥락 없고 전혀 방송이랑도 상관없고 한 예를 들면 외모 비하라던가 이런 거는 저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악플을 뭐 얘기하진 않더라도 뭐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딱히 단순한 생각나는 건 외모 부하는 없는데 건데 아니면 뭐 본인이 이것까지는 감수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딱 댓글을 말하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저는 되게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말이라는 건 되게 가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글도 쓰고 말도 하고 하지만 사실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인 게 아니고 되게 인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물론 힘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되게 증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말이라는 그래서 거는 악플도 그냥 잘 넘어가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만 당장은 그 후엔 잘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칼이 되어서 진짜로 누군가를 찌르고 다니는 거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다음 다 막았어.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는 이게 익명이 더 심각해요. 내가 무슨 맞아. 댓글 달았는지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갖고 어떤 댓글을 계속 달았는지 모르고 그냥 좋아요 다음 누른 카카오 이런 데 볼 수 있지. 네 다음에. 영상만 볼 수 있죠. 댓글 이력이 그쵸. 정보 수집되지 않는군요. 맞아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 국내법상으로 유튜브를 규제할 수 있나요? 전 이걸 잘 모르겠어요. 못하죠. 제가 알기로는 못하거든요. 그게 뭐 아주 명백하게 뭐 개인의 그거를 침해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뭐 규제한다는 거는 아예 사전적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건데 네. 사이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뭐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한다든지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또 약간 이 사안 자체를 보면서 든 생각은
악플을 금지하는 법 이걸 조금 벗어나서 사실 과연 설리라는 사람이 악플 때문에 자살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큰 뭐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하는데 아니죠. 근데 사실은 어떤 자살을 하는 사람의 이런 메커니즘, 뇌나 정신의 메커니즘에는 분명히 악플만 있었을 거라고는 일단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큰 여러 영향을 가지 줬겠지만 단정할 수는 없죠. 악플 그리고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악플을 그냥 다냐. 기사가 존재하고 악플을 다는 거잖아요. 사실 게시글이 있고 악플을 다는 거고 영상이 있고 다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네. 사실 기사를 퍼나른 건 언론사들이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프레임을 정해버리고 그렇지. 거기 악플이 달리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목을 어떻게 다는지에 따라서 악플이 달릴 수도 있고 선플이 달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설리가 속옷을 입든 말든 그게 왜 기사거리지? 누가 속옷을 입든 말든 사진 올리든 말든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기사들이 엄청 퍼날라지면서 약간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 정해져 버렸다고도 저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댓글 단 사람만이 어떤 독립적인 이게 굉장히 원인 정제는 다 아니다. 연결돼 있는 문제라서 단순히 그냥 악플을 금지하는 걸로 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악플의 정의를 잘 모르겠는데 나쁜 댓글이면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를 담은 댓글이면 다 악플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역으로 악플을 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악플 중에 해서는 안 되는 악플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냥 받은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다 악플이 범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음.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법률 상담 하나 할게요. 예전에 악플 달린 악플이 아니고 이건 그때 고소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요. 진짜? 네. 이게 뭐냐면 메일로 왔어요. 기사를 쓰고 나서. 근데 제가 기사를 쓴 곳의 팬이었나 봐요. 근데 그래서 밤길 조심하라고 왔어요. 되게 간단하게. 근데 한 번 더 오면 제가 고소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 번만 받았다고 해서 네. 그게 뭐 협박이나 뭐 이렇게 될까요? 그 애매하긴 한데 네. 밤길 조심하라는 말은 그래서 진짜 협박이 될 밤길 수는 있죠. 조심했어요. 협박 될 것 같은데. 주로 낮길로 다니셨나요? 조심은 해야 합니다. 경리단식. 네, 밤은 조심해야 돼. 네. 근데 밤길 조심하라는 거는 이제 원래 협박의 정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해서 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거라는 것이 되게 구체적이어야 돼서 밤길 조심하라는 정도면은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 당한 사람이 여성이고 뭐 이런 부분들도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협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범죄 정도가 아직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거 그 사람은 갑자기 장난으로 본인 법률 보냈겠지만 상담을 하세요. 보냈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사실 진짜 그럼 큰 진짜 무섭죠. 공포심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약간 저는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는 익명의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그런 것도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좀 확실하게 사람들이. 예, 근데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 게 알았어. 지금 진짜 악플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우리가 논하는 게. 근데 맞아요. 지금 김혜민 기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명백한지 모르겠지만 협박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되게 애매한 댓글들 있잖아요. 요즘 댓글들이 되게 지능적이 돼가지고 뭔가 고소할 수는 없는 수준에서 묘하게 사람을 엄청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러니까 김가연 씨 같은 경우도 댓글이 달려요. 악플이. 근데 되게 조심해서 달죠. 기분은 되게 나쁘게 하면서.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다 저게 범죄인가. 지난번 성범죄부터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또 결론 항상 형사처벌 강화인데 사실 댓글이라는 것도 아까 선재가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자기가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되게 훌륭한 수단이거든요. 다른 걸로는 할 수 없는. 근데 이제 이게 선을 넘어버려서 상대방에게 명백한 상처를 주는 행위가 되면은 사실은 그거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공연성이 있잖아요. 댓글을 달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현행법상으로 얼마든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지금 저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논의되는 거죠. 포털 운영자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미리 사전에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를 강화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제 솔직히 말해서 실명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뭐 악플 다는 사람이 없으냐. 왜냐면 그렇긴 하더라고요. 조사 지금 뭐 결과가 그때도. 정보통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서비스 제공자가 다 이제 접속 정보 다 줘버리면은 검찰 수사되고 누가 달았는지 다 특정되거든요. 뭐 네. 개인 PC가 뭐 PC방 PC면 모르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처벌을 할 수 있고 처벌을 가능하게 즉 실명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처벌이 안 됐던 거 아니고 실명제를 하는 건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네 이름 까고 하면은 너가 그나마 좀 말을 덜하겠지. 그러니까 나쁜 말을 덜하겠지. 기대감이 있으니까. 순전히 그거 관점인데 그게 약간 좀 되게 위험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명을 나 달았어. 근데 딱 보니까 아이디랑 뭐 이름이랑 막 구글 해보니까 주소도 많이 검색이 돼. 그러면 이게 댓글 달린 사람이 열이 받았어. 그래서 이제 댓글 단 사람을 찾아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현피가 개인적으로 현실 PK로 현피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결국 이제 자기는 의견을 달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건 그럴 어떤 수 뭐 있겠네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면 자기 가족에 대한 위해가 될 수도 있고. 사적 보복이 예, 예. 악용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저 되게 사적 보복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동안 미안했다. 활성화돼. 죄송합니다. 혹시 차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지나갈 때. 어쨌든 근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의 위험성 때문에 그 실명제라는 게 이 악플을 다는 거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책은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정말 이렇게 IP 추적해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고소해서 처벌 확실하게 하고 뭐 처벌을 해야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뭐 얘기하신 것처럼 연예인들은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노출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성년 필요할 것 연예인 같아요. 같은 진짜 경우는 또 심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게 악플이 글쎄, 문제가 왜 될까를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거는 심하지. 제가 뭐 왜 사회학자도 아니고 저의 어떤 느낌과 추측일 뿐이지만 실제에서 자신이 떳떳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럴 수도 부족해서 있- 그건 오히려 공감이 돼. 그 억압된 욕구가 리비도가 막 표출되는 거예요. 욕구가 그게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과 플러스 실제에서 내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 갑인 사람한테 그 대응을 못하거나 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인터넷에서 익명성에 숨어서 만만한 대상인 연예인들한테 악플을 막 싸지르는 그런 그건 게 느낀 것 아닌가. 같아.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비판 안 하면서 연예인들은 뭐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심하게 댓글 근원적, 달더라. 그러니까 이게 맞다면 제 분석이 맞다면 근원적으로는 이 현실에서 떳떳하게 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그 어떤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밟히지 않고 이런 사실은 그런 게 형성이 돼야지 악플로도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너무 궁극적인 해결책인 것 같긴 한데 그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영향이 그렇죠.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악플에 대해서는 결론을 좀 내려보면 저는 실명제 저는 반대고요. 그런 식으로 규제해서 그러니까 말을 자유롭게 했더니 가끔 이상한 자식들이 있네. 그럼 너희 다 말하지만 내지는 전부 뭐 이렇게 실명제가 아닌 상황에서 훨씬 더 자유가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그건 좀 반대인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악플 중에 처벌할 수 있는 악플이 무엇인지를 현행 법도 있죠. 명예훼손과 모욕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너무 캠페인적 발언이지만 어떤 게 모욕이고 어떤 게 명예훼손이라서 명백한 실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게 1번일 것 같고 두 번째는 현재 처벌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차별적 발언에 대한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른바 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모든 걸 저는 형사처벌하자는 입장은 전혀 아닌데 지금처럼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더 범위가 넓은 민사 손해배상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공지가 잘 이루어지고 그다음 피해자들이 이 제도들을 되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악플 하나 달리면 바로 신고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처리를 바로 해주고. 민사배상도 좀 간단한 절차라든지 형사상으로도 뭐 수사기관이 이런 거는 좀 재빨리 좀 수사를 해서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면 악플을 다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이거 좀 잘못 어떤 선을 넘게 되면 그러니까 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을 안 넣는 댓글이면 단순히 부정적 댓글 얼마든지 전 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선을 넘는 상태가 되면
이거는 곧바로 나에 대해서 금전적 혹은 형사적 불이익이 오는구나라는 인식이 만들어지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실명제 관련 법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손쉽게 배상을 구하고 또 간단한 처벌이라더라도 뭐 벌금 30만 원 뭐 이런 거더라도 금방 나올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요. 마무리. 저는 제 의견을 말할까요? 네네. 좀 여기를 말해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댓글을 되게 좋아해요. 거기는 사실 그런 인신 공격성의 비난은 거의 없거든요. 실명이 그래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엄청 많던데 지금. 그래요? 심한 건 없다는 거예요. 네네. 아, 그 그렇죠. 심한 건 없지. 포털 네. 커뮤니티나 댓글만큼은 포털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아니라. 예. 이름 맞아. 달고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그 글도 되게 많고요. 댓글 중에서도 좀 근데 페이스북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실명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얻는 재미, 웃음 이런 것보다는 재밌다고.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명화가 네 필요하다. 그렇죠. 준실명제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필요하다.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반성합니다. 그 고통보다는 웃음에 저는 좀 주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안 오늘도 되는데. 역시 너무 자유주의적인 이런 제가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꼭 그렇지는 않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은. 원하는 어떤 얘기를 별로 듣고 싶은 사람이 뭐 그런 부분.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입을 어렵게 해요. 네. 그러니까 가입을? 비슷한 생각인 걸 수도 그게 있어요. 자유주의야? 그러니까 그나마 내가 생각하는 거는 처벌 제대로 하고 아, 가입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가입이 어렵다는 게. 왜냐하면 커뮤니티들도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특성을 보면은 가입이 쉬운 커뮤니티들은요 금방 무너지고 그럼 금방 흐려져요. 그럼 포털은? 그럼 포털 댓글은 어떻게 해? 모르겠어. 포털도 제재를 받으면 뭐 그런 거 모르겠어, 하면 안 모르겠어. 될까요? 아, 그러니까 포털도 제재를 받으면 뭐 일정 기간 댓글을 못 못 다는 달거나. 식으로. 근데 여튼간에 네. 그런 뭔가 가입도 어렵게 하고 그런 시스템 되게 접근을 어렵게 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이거 자유주의 아니 약간 그 규제주의적인 네, 단어인 갑자기 것 같은데. 방향을 손해했어 내가. 네. 악플을 선재가 정말. 한창 많이 악플 얘기하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저도 지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 네. 그 정도예요. 네. ITV 변호사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음. 그 해당 뭐 게시글이나 뭐 컨텐츠에 그 담겨 있는 사람이니까 뭐 정치인일 수도 있고 대상 뭐 문화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예인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기사를 쓴다고 쓸 때 아예 이 기사를 쓰면은 그러니까 이 뭐 해당 신문사든 아니면 포털이든 댓글이 달릴 수 있다는 거를 해당 컨텐츠의 그 인물 있잖아요. 네네. 인물에게 동의를 꼭 받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 뭐 인터뷰에 응하지만 난 댓글 달리긴 싫어. 난 달리는 거 자체가 싫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댓글 안 다는 어. 기사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경우도 동영상을 달 수 없는, 그러니까 동영상이 댓글을 달 수 없는 동영상 되게 많거든요. 이게 완전 네. 좋은 생각인데 그런 건 있겠다. 기사 같은 게 되게 시간 속도 그 전쟁이라 네네. 달 때마다 그런 절차를 잘 언론사가 안 지킬 것 같긴 근데 한데. 그렇다고- 아무도 안 근데 지키겠죠. 그렇다고- 너무 많으니까. 아니 워낙 이런 유명한 게 있다. 인물이면 댓글을 네. 못 달게 일단 해놓고 허락받아서 댓글을 여는 거지. 선별적으로. 아니, 그렇게 반대로. 되면 네. 그러면 뭐 검찰 수사받는 분들은 다 그분들한테 허락을 그러면 뭐 받고 그냥 열어야 뭐, 된다는 예. 말씀이세요? 조금 좀 수사받는 사람한테는 좀 그럴 수도 있구나. 저는 근데 이게 쉽진 않겠다. 그런 것들 좀 그거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 네네네. 댓글이니까 언론의 자유와는 크게 상관이 없네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은 댓글 표현, 그러니까 기사가 쓸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제 기자를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사의 대상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을 욕할 수도 있죠. 근데 네. 자기가 뭐 이제 언론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기사화하고 그게 여론이 형성되는 것까지는 잘 감수해도 자기를 다룬 기사에 댓글이 달린 것까지도 감수해야 아니 뭐 되나 절충해서 이런 정도면 좀 그런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일일이 네. 동의를 받는 건 좀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할 때 이제 포괄동의 이미 돼 아니 있고 그게 아니라 댓글이 네. 달린 거에 달린 댓글에 대해서 음. 좀 요청을 쉽게 하는 거지. 요청을 그 해서 뭐 기사나 이거는 댓글 아예 그냥 없애주세요. 다. 언론사나 그래서 그러니까 기사의 주인공은 약간 그런 권한을 물론 이제 그 사람 한다고 해서 다 삭제해줘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손쉽게 준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얘기를 듣다 요청하면 보니까. 바로 블라인드 처리하고 그걸 심사해가지고 뭐 블라인드 다시 해제할지 아니면 블라인드 이렇게 소할지 이런 절차가 좀 그런 있으면 대안도 있을 수 좋겠어요. 근데 있겠네요. 문제는 언론사 그 홈페이지에는 댓글이 별로 안 달리고요. 언론사에서 포털에 포털이지. 포털이지. 네, 포털. 포털에 달리. 그럼 포털에 주로 그럼 포털이겠네. 네. 포털에 대해서 조금 저는 포털의 책임이 되게 큰 것 같은데 나는 이게 근데 난 포털을 지금- 그러니까 왜냐 댓글을 통해서
유입을 이제 계속 유도하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결국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큰 어. 건데 포털은. 그럼 기자님은 지금 네. 다음 같은 경우에 연예 댓글 아예 없앤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나는 그게 좀 아쉬워. 다른 댓글 아예 못 달게 하는 건 좀. 왜?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댓글 달아본 적은 없어요. 정말요? 오히려 약간 대리만족인 것 같아. 남이 다는 거를 댓글 보러 보는 왔습니다.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눈팅만 하고. 사실 사람마다 상처를 받는 멘탈도 다 달라서 음, 이게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빨리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처벌 기준, 배상 기준. 근데 우리가 항상 조해야 될 게 우리 의견은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민사랑 이제 형사가 다르다는 점은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형사 처벌은 최소화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아까 말한 기준. 그리고 민사는 뭐 글쎄요. 민사 배상은 좀 쉽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배상이든 큰 배상이든 누군가가 기분을 나쁘게 하는 댓글을 달아서 그게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댓글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하잖아요. 연예인들은. 그리고 막 헛소문, 루머 같은 걸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 이미지를 어느 정도 손상시키니까 뭐 민사소송 부분은 적은 금액이더라도 좀 손쉽게 특별히 이제 악플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를 좀 간략히 하는 절차가 마치 형사에서 약식처럼 절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자꾸 드네요. 네. 배고파요. 그러게요. 저도 배고픕니다. 다들 점심을 못 드시고 집에 가야 방송을. 네. 회사 가야 오늘 조금 네. 무겁지만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서 좋았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